1940년 3월의 마지막 주는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겨울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던 이 시기,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훨씬 더 큰 재앙으로 향하는 선택들을 하고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잠시 멈췄을 때처럼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과연 이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들이 어떻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핀란드와 소련 간의 겨울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련이 왜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평화협정에 사인했을까요? 핀란드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완전한 승리가 눈앞에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사실 여기에는 스탈린만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봄이 다가오면서 카렐리아 지역의 전장이 곧 진흙탕으로 변할 예정이었거든요. 소련의 전쟁 기획자들은 이런 계절적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 녹기 시작하면 소련의 중장비들은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탱크도 대포도 늪지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연합군의 지원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실제로 핀란드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소련은 독일뿐만 아니라 서방 연합국과도 동시에 싸워야 하는 악몽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었어요. 스탈린에게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핀란드 정복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카렐리아 지역을 차지해서 레닌그라드 방어에 필요한 전략적 완충지대는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겨울 전쟁의 진짜 충격은 소련군의 형편없는 전투력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핀란드에게 이렇게 고전하는 붉은 군대를 보면서 연합국은 물론이고 독일까지도 소련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죠. 특히 독일 지도부는 소련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인식은 훗날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소련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포병 지휘관 보로노프의 증언에 따르면 1940년 3월 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겨울 전쟁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군 지도부는 새로운 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부대들은 혹독한 추위와 산림지대에서의 전투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뼈아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나 극동에서의 경험만 쌓아온 붉은 군대에게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던 거죠. 시베리아의 추위에는 익숙했지만 울창한 숲에서의 게릴라전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치 간부 제도의 폐지였습니다. 그동안 소련군의 모든 명령은 정치 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것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지연을 가져왔어요. 핀란드의 만네르헤임 원수는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군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다 보니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반복됐다는 거죠. 더욱이 정치 간부들이 군인들의 가족을 인질로 위협하는 바람에 많은 소련군 병사들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만네르헤임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군의 가장 큰 실수는 지형과 기후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작전을 수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전격전 전술을 그대로 따라하려 했지만 말이에요. 울창한 숲과 2m 높이의 눈더미가 쌓인 핀란드에서는 통할 리가 없었죠. 탱크들은 나무 사이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보병들은 추위에 얼어 죽어갔습니다. 결국 소련은 이런 혹독한 교훈을 통해 겨울용 장비와 전술을 새롭게 개발하게 됐어요. 특별한 방한복부터 스키부대 운용법까지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흥미로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두아르 달라디에 총리가 의회 신임 투표에서 239구표의 찬성을 얻었지만 무려 300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압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기반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뜻이죠. 결국 달라디에는 총리직을 사임하고 62세의 보수주의자 폴 레이노가 새 총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달라디에는 국방장관으로 정부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나중에 프랑스 정부 내부의 의견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이노의 등장과 함께 프랑스의 전쟁 전략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노르웨이 상륙 작전과 코카서스 유전 폭격 계획을 제안했어요. 독일이 의존하고 있던 철광석과 석유 공급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이었죠. 특히 코카서스는 소련 영토였는데 당시 소련이 독일에 석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이는 사실상 소련과의 전면전을 각오한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노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영국도 이런 공격적인 계획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3월 19일에는 독일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영국 폭격기 50대가 질트섬의 루프트바페 기지를 공격했는데 41대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사후 정찰 결과 실제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웃긴 일도 있었어요. 한 영국 조종사는 아예 잘못된 섬으로 날아가서 덴마크의 보른홀름 섬에 폭탄을 떨어뜨렸거든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실수들은 영국 공군의 야간 폭격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측은 서로를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101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1914년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구식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같은 군화를 신고 같은 75mm 포를 사용했으며 행군 속도도 여전히 사람과 말의 걸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도보 위주의 군대였던 거죠. 독일군도 120개 보병사단은 비슷한 처지였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10개의 기갑사단과 이를 지원하는 루프트바페 항공대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도로에 묶여있지 않았고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바로 전격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존 키건 같은 역사학자들은 이 차이점이 향후 전쟁의 양상을 결정지었다고 평가합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마지노 방어선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했지만 정작 140km 구간만 완성됐을 뿐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국경의 일부만 막아놨을 뿐 벨기에 쪽 국경 400km는 여전히 뚫려 있었던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벨기에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측면도 컸어요. 벨기에 국경까지 방어선을 건설하면 벨기에를 적국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정치적 고려가 군사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독일군이 1914년처럼 다시 벨기에를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군이 공격해오면 즉시 벨기에로 진격해서 셸트강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놨어요. 하지만 11월에 이 계획은 더욱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다일강까지 전진해서 벨기에군 22개 사단과 합류하겠다는 거였죠. 연합군 사령관 가물랭의 이런 계획은 나중에 독일의 함정에 걸려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영국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파리 주재 영국 대사가 헬리팩스 경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들은 영국이 더 많은 지상군을 파견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은 정규군 5개 사단을 모두 보낸 상태였고 추가로 파견할 수 있는 건 예비군으로 편성한 8개 사단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죠. 영국인들 스스로도 이를 임시방편부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1차 대전 때와 달리 징병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충분한 수의 숙련된 병사들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영국의 유일한 기갑사단은 아직 실전에 투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13개 사단 모두 보병사단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기계화된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오히려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력과 경제력을 두려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3월 18일 브레너 고개에서 히틀러는 무솔리니와 중요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솔리니는 적절한 시기에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시에 히틀러에게 서부 공격을 몇 달 더 연기할 것을 권했어요.
하지만 히틀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면 영국도 자동으로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달라디에와 레이노 모두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노르웨이든 코카서스든 상관없이 프랑스 본토가 전장이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건 히틀러가 이미 서부 공격을 확고히 결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코카서스를 폭격하든 노르웨이에 상륙하든 그런 작은 작전들로는 독일의 대공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독일군 내부에서는 만슈타인의 새로운 작전 계획이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슐리펜 계획처럼 벨기에를 통한 정면 공격 대신 아르덴 숲을 통한 기습 공격을 제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르덴 지역으로 기갑사단을 밀어넣겠다는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연합군의 주력을 벨기에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었죠. 핀란드 전쟁이 끝나면서 각국이 얻은 교훈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소련은 자신의 약점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어요. 겨울 장비를 대량 생산하고 각 군종 간의 협조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연합국은 소련을 과소평가하게 됐고 독일은 동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교훈은 놓쳤습니다.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항공기와 탱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는 전통적인 방어선이 무의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여전히 1차 대전의 참호전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940년 3월의 마지막 주는 이렇게 다양한 오판과 잘못된 계획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저마다 영리한 전략을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히틀러의 계획에 말려들고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의 새로운 지도부는 공격적인 작전들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독일에게 완벽한 구실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계산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유럽은 점점 더 큰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만의 승리를 꿈꾸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었어요.